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었죠. 이걸 했었고 이게 새로운 벡터 C를 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벡터 A고 이게 벡터 B면 벡터 C는 이렇게 이 A와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벡터가 되는데 이 방향은 이제 수직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오른손 법칙 오른손을 써서 A 크로스 B는 A에서 B를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요게 이제 그 A 크로스 B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B 크로스 A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B에서 A를 하면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C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축을 우리가 n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고 축을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뭐 원점이라 그러고요. 위치 벡터가 r인 이런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이제 벡터 r이 이제 이렇게 바뀔 텐데 그래서 여기 각도가 미세하게 d세타만큼 돌아갔다. 그때 이제 이 물체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이 접선 방향으로 이런 속도를 가질 텐데요. 이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가질 때 이 속도와 이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는 속도와 이 각도와 반지름 r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 궤적이 있을 때 궤적에 대해서 접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근데 이 세타가 아주 미세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호의 길이를 이제 DS라고 했을 때 DS 그래서 이 DS의 시간에 대한 변화겠죠, 그죠? 호의 길이 우리가 그냥 1차원 뭐 운동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이 궤적을 따른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게 이제 그 방향의 속도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DS 이건 호의 길이니까 호의 길이 우리가 크기만 방향까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방향을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그럼 우선 DS의 이 호의 길이를 먼저 호의 길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게 각도가 D세타고 반지름이 R이니까 이게 R D세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죠. 라디안으로 했을 때 원래 라디안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게 이제 라디안으로 정의되는 각도니까 넘기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라면은 그게 나와요. 호의 길이가 나오고 여기서 R은 벡터 R의 크기라 그러고 자 그리고 이쪽 이 궤적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방향 요렇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세타 헷이라고 하면은 세타 헷 그러면 이거는 이제 ddt의 r d 세타가 됩니다. r d 세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좀 표기비협이 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r d 세타 그러니까 r d 세타 dt
이것의 세타 헷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R에 지금 여기 이제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세타 닷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타 닷. 그래서 여기서 그 세타 닷을 이제 오메가라고 쓰면 이건 이제 R 오메가 세타 헷 이렇게 됩니다. V가. 그러니까 이건 접선 방향으로 가는 속도 벡터인데 그게 R 오메가 세타 헷이 되고 여기서 오메가는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래서 이게 단위를 보면 이게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죠. 그죠? 라디안 퍼 세컨드. 라디안 퍼 세컨드니까 라디안은 단위가 없는 양이잖아요. 이게 각도는 비율로 주어지는 거니까 라디안은 그냥 우리가 라디안에서 찍어는 단위가 없는 양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각속도는 요거를 이제 각속도라고 해요. 이거를 각속도의 크기입니다. 정확하게 각속도의 크기. 각속도의 크기인데 이거는 단위 시간당 몇 바퀴 도느냐 그 얘기죠. 이게 사실은 라디안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게 1초당 몇 바퀴 도느냐 몇 라디안 돌아가느냐 하는 거니까 초당 몇 바퀴 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단위가 결국 헤르츠가 됩니다. 헤르츠. 초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진동수죠. 진동수. 그래서 각속도 내지는 뭐 각 진동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오메가고 그래서 이거를 그 편의상 이제 이것도 이제 벡터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벡터로 표현하려면 이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줘야 되죠. 방향을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주냐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돌아갈 때의 그 각속도의 방향을 여기 이런 수직 방향으로 줘요. 여기 이 축방향으로 줘서 오메가가 이제 이 방향이 됩니다. 오메가가 각속도 방향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생각해 보면 크기를 V는 이게 R 오메가의 관계가 있어요. V는 R 오메가. 다시 얘기하면 각속도는 R분의 V의 관계가 있습니다. R분의 V.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이 관계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그 벡터로 표현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V는 R 크로스 헷갈려. 오메가 크로스 R. 그러니까 방금 썼던 크로스 프로덕트를 쓰면 이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V는 오메가 크로스 R. 자, 오메가가 이 위쪽 방향이죠, 그죠? 오메가 크로스 하니까 요렇게 감아야 되죠, 요렇게.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 이쪽 방향, 접선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 여기 이제 V 방향이 나와요. 저렇게 하면은. 그래서 각속도를 이제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뭔가를 기술할 때는 얘가 이제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고 이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오메가라고 하고 얘가 이제 각속도의 크기인데 방향도 우리가 줄 수 있고 이게 그 접선 방향의 선속도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다. 선속도하고는 R 오메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쨌든 지금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기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뭔가 어떤 점 하나를 이제 정할 때 x, y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r하고 원점에서의 거리 r하고 세타로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 이거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벡터를 이거 이제 벡터 R 여기 이 벡터 R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분을 쓰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게 이거잖아요. R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x 방향의 단위 벡터 R 사인 세타 y 방향의 단위 벡터 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x 헷하고 y 헷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x 헷이죠, 그죠? x 헷 x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1,0고 y 헷은 이제 0,1 요걸 이제 그 축에 고정된 저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게 R이 여기 이제 이거 R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이쪽 방향이 단위 벡터니까 이제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자, 이 방향의 단위 벡터. 이 방향의 단위 벡터 생각 이건 이거죠. 자기 자신의 크기를 나눈 게 이제 단위 벡터니까 요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 보면 R로 나누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R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 세타가 커지는 방향의 수직인 벡터 세타에서 생각해 주세요. 아까 좀 전에 봤듯이 각속도가 생기는 그쪽 방향 각도가 커지는 방향의 세타 이 세타 헷을 보면 세타 헷 이거는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거를 이게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R이고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선을 내렸을 때 그럼 이 각이 세타가 돼요. 이 각이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R에 지금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세타에서 이 y 성분이 뭐냐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요. 코사인 세타 y 성분이. 그다음에 여기 x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타에서 성분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하 닮은 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그래서 세타 방향의 그 단위 벡터,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는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돌아갈 때 이 접선 방향의 그 단위 벡터, 그게 이제 세타에서 해당하는 건데 그 세타에서의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R 헷이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에 세타 헷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시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생각해 보면 크기가 1인 벡터 이게 세타면은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R 헷이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거 생각하면은
이 각이 세타니까 이 길이가 이제 코사인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이제 사인이 되는 거고 사인이 되는데 이제 방향이 안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요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보면은 R하고 세타하고 내적을 취하면 0입니다. 0.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내적에서 제로라면 이 둘이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기대했듯이 역시나 이게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R 크로스 이게 이제 2차원 벡터긴 한데 3차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R을 이제 3차원 벡터라고 생각하면은 코사인 이건 이제 XY 평면에만 있는 거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 Z 성분은 0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세타 햇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 Z 성분 0이 돼요. 여기서 R 크로스 세타 햇을 해보면 R 크로스 세타 햇. 자, 이거는 X 성분이 어떻게 돼? X 성분은 YG, GY죠. 그게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ZX, XZ 이것도 0이에요. 그 다음에 Z 성분은 XY. 그 다음에 빼기 YX예요. YX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0, 0, 1이 나와요. 0, 0, 1. 그죠? 0, 0, 1은 뭐예요? Z 방향에 이거는 Z 방향의 단위 벡터죠. Z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R 크로스 세타를 하면은 Z 방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R하고 세타의 그 단위 벡터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회전 운동을 기술하면은 뭔가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떤 그 트릭을 쓰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R 햇의 닷 이제 기호가 복잡해지죠. R 햇은 뭐냐면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위에 점을 붙인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dt의 R 햇입니다. 그럼 이거는 ddt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자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이게 바로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해야 되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뭐 한 번 더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세타를 시간으로 바로 코사인 세타를 시간으로 바로 미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세타로 미분하고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세타의 함수니까 세타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를 t로 미분하면 되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그죠? 맞아요? 합성함수 미분법이 생각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미분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세타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d세타 dt가 공통으로 있죠. 요거 이제 세타 햇이 되겠죠. 그럼 세타 햇은 가로 밖으로 나오고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 미분한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R 햇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봤더니 세타 햇이 공통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죠 이거. 세타 햇입니다. 그래서 요게 세타 닷의 세타 햇이 됩니다. 이 방향 벡터의 이 방향 단위 벡터 시간에 대한 변화 요게 된다는 거 이게. 여기에 비례하는.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자 그럼 세타 햇이라면 세타 햇 이거는 dt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거 똑같이 하면은 이거 어차피 세타로 세타를 다시 t로 미분해야 되니까 세타 다시 이것도 공통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r에 세타 요게 보면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거죠. 이거 r 햇의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이게 r 햇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기 이제 세타 다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햇의 닷은 세타 닷 마이너스 r 햇이 된다.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결과만 이제 다시 이제 적어보면, 자, r 햇 세타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r 햇의 닷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닷의 세타 햇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햇의 닷은 마이너스 r 세타 햇 세타 닷 마이너스 r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r 방향과 세타 방향의 r 방향 세타 방향의 기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요거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벡터 r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아까 봤듯이 이거는 x 방향의 단위 벡터의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저가 x 방향,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그냥 r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그 다음 당연히 이건 세타 방향의 성분 없습니다. 세타 방향의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를 바꾼 거예요. 기저를 XY 기저를 쓰던 거를 R 세타 기저로 바꾼 거예요. 그냥 R 세타 기저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것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dt에 r 햇 이렇게 되죠.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죠? r 벡터 크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 r 햇이 있습니다.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이거는 자 앞에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미분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x 햇을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는 x 햇은 이건 제로입니다. ddt에 1,0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수니까 제로예요. 이건 상수니까 제로인데 이건 지금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세타의 함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이 아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r 햇에 다시 뭔지 구해놨죠. r 햇에 다시 방금 봤듯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r 햇 더하기 r 세타 햇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물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 뭔가 회전 각도를 끼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뭐 원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운동이 아닐 수도 있고 이 각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나가는 경우에 이때 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각이 일정하지 않은 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 변하는 속도가 지금 r 방향의 속도도 있고 세타 방향의 속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속도가 있어서 r 방향의 속도는 r햇이 되고 세타 방향의 속도는 r 세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였어? 접선 방향의 속도였죠, 그죠? 접선 방향의 속도. r 세타 다시 접선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속도는 이렇고 속도까지는 간단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운동 방정식 쓰는 거죠. 운동 방정식은 뭐까지 가야 돼요? 가속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 방정식은 가속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더블 닷을 구해야 돼요. 더블 닷. 더블 닷은 한번 미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얘를 r 닷 r 햇 플러스 r 세타 닷 세타 햇. 자, 요거를 미분하면 돼요.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되게 쉽죠. 항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앞에 미분. 앞에 미분하면 r 더블 닷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자, 뒤에 미분 r 햇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항. 뒤에 항은 3개짜리니까 항이 3개 나와야 돼요. 자, 제일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가운데 거 미분. 여기 이제 더블 닷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타 햇이 되고. 그 다음에 r 세타 닷 세타 햇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은 r 더블 닷이 되고 얘는 r 햇이 되고 그 다음에 r 햇의 닷, r 햇의 닷이 뭐냐면은 세타 닷 세타 햇이에요. 그래서 r 닷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닷이 있고 세타 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2배가 돼요, 2배.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 세타 더블 닷에 세타 햇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세타 햇에다 세타 햇은 마이너스 세타 닷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이 되고 여기 이제 r 햇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에 r 햇 세타 햇의 시간 미분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입을 했고 그래서 이 결과를 쓰면 정리해서 쓰면은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은 r 더블 닷 이게 뭐예요? 가속도죠, 가속도 결국 r 더블 닷이 자 이제 r 햇 r 방향의 성분을 써보면은 r 방향의 성분이 얘랑 있어요.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성분은 뭐가 있냐면은 2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더블 닷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도 어떻다는 거예요? r 방향의 가속도가 있고 세타 방향의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결과를 기억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결과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기억 못하고 제가 기억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고 있죠. 이건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극좌표로 그러니까 r 세타로 지금 r 세타가 xy 좌표로 어떻게 되는지 요거만 알면 이거 미분해서 이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벡터 r을 이렇게 써가지고 미분을 2번 하면 이 결과가 나오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미분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쓴 기법 중에 고등학교 미적분을 넘어가는 기술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죠? 엄청난 미분 테크닉을 쓴 게 아니죠. 그냥 사인 코사인 미분한 거잖아. 사인 코사인만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 방향의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중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자, 만약에 r-0이다. r-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 에? 원운동이죠, 원운동. 우리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원운동한다 라고 하는 걸 수학으로 쓰면 이거죠. R-제로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중심에서 거리가 똑같다. 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아무리 움직여도 중심에서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그 상수란 얘기죠.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상수다. 그걸 미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시간의 상수니까 시간을 미분하면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제로라는 얘기는 R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 R이 시간에 대한 상수다. 그거는 이제 원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원운동. 그래서 이게 원운동인 경우에 그때 R 이것의 더블 닷 이걸 보면은 자 이거는 지금 벡터 R의 크기잖아요.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방향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둘을.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방향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R-제로면 그러면은 이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R-제로니까 더블 닷도 당연히 제로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타에서 남는 거는 R 세타 더블 닷 요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얘를 보면 얘를 이게 지금 뭐냐면 R 방향의 가속도예요. R 방향의 가속도. 원운동일 때 이게 이제 R 방향의 가속도. R 방향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R 세타다 제곱이 되는데 요게 이게 우리가 아까 세타 다시 이제 오메가라고 놨으면 이게 R분의 V였죠. R분의 V. 그죠? R분의 V였으니까 이게 지금 R분의 V의 제곱이 돼요. 이게 세타 다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R분의 V 제곱. 이게 그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죠. 구심 가속도. R분의 V 제곱.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게 되게 그 유명한 결과죠. R분의 V 제곱이 나온다고 회전 운동할 때 이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이 이것에 이제 이게 이쪽 안쪽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 운동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운동이 생기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관성력이 생기죠. 그게 이제 이거랑 크기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원심력이 R분의 V 제곱 여기 이제 질량을 곱하면 R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거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결과는 우리가 곧 써먹을 텐데 뭔가 돌아가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운동량이에요. 모멘텀. 이건 우리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운동량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질량 m인 입자에 선형 운동량, 그냥 운동량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도 원래 뉴턴이 제2법칙 썼던 게 이제 이거라 그랬죠.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R 크로스 F를 이제 해보면은 R 크로스 F. 이게 사실은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이게 이제 토크라는 겁니다. 토크, 돌림 힘. 뭔가 회전 효과를 주는 돌림 힘을 이제 R 크로스 F라고 하는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게 R 크로스, 이게 DPDT죠. DPDT인데, P는 MV니까, 자 요렇게 쓰면, 자 이렇게 써놓고 저것에 DPDT, 우리가 이거 전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뭐 결국 이제 DPDT가 될 텐데, 그럼 이게 앞에 거 미분 크로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미분 뭐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여기서 이거 말고 이 R 크로스 P를, 이거 너무 요렇게, 요거 말고 지금 여기 R 크로스 DPDT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이게 지금 P가 V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런 양 R 크로스 P라는 양의 식에 대한 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요 양을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그 곱의 법칙을 써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앞에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미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양을 R 크로스 P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이제 이 양이 나와요. 이 양이 나오고, 지금 얘 앞에 이제 이런 항이 있는데, 이 항은 보면은 R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거는 그냥 속도 V죠. 속도 V가 되고, P는 운동량인데 이게 이제 MV가 되니까, 이거는 V 크로스 V 같은 벡터, 똑같은 벡터를 외적을 하면 A 크로스 A는 이건 0이죠. 0. 0에서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그냥 이게 요거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R 크로스 DPDT니까 이게 그냥 R 크로스, 이게 그냥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자 그냥 우리가 뉴턴의 직선 운동에 대한, 선형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거였어요.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이게 그 돌림 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돌림 힘에 대해서. 요게 이제 토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랑 비슷하죠, 모양이. 얘랑 모양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R 크로스 P를 어떤 새로운 물리량 L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량. 그래서 여기서 L이 이제 그 각운동량이 됩니다. 각운동량. R 크로스 P로 이제 정의가 되는 양이에요. R 크로스 P. R 크로스 P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준점으로 물체가 여기 R이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운동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I 크로스 P가 되니까 이제 그 운동량의 그 방향은 이제 수직 방향 위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만약에 R 크로스 F가 0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DT의 L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R 크로스 F가 0이면은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운동량이 상수라는 거예요. 벡터로 상수다. 이게 이제 각운동량 보존이죠. 돌림힘 효과가 없으면 각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거예요. R 크로스 P라는 벡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저게 이제 각운동량 보존인데, 여기서 각운동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L이 R 크로스 P로 주어져 있고, 이게 R 크로스 그냥 질량 m이 물체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v가 뭐냐면 이게 r 다시죠, r 닷. 그죠? 앞에서 봤던 r 다시예요. dr/dt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아까 봤듯이 r 닷에 r 그리고 r 세타 닷 세타 햇. 예.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 그죠? 그 r과 세타의 그 단위 벡터로 쓰면 저게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m은 뭐 앞에 나오고 상수니까 r 크로스 v니까 v가 r 닷에 r 그 다음에 r 세타 닷에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벡터 r은 뭐냐면은 뭐 m은 여기 있고 벡터 r은 r 곱하기 r 햇이죠. 여기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r 크로스 r은 제로죠. 같은 벡터는 크로스하면 제로예요, 그죠? 제로고, 그래서 앞에 거 크로스한 건 제로고 뒤에 크로스한 거 그럼 mr 제곱에 세타 닷 요거만 남고 그 다음에 r 크로스 세타 햇이 남습니다. r 크로스 세타 햇.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r 크로스 세타 햇은 z 방향의 단위 벡터였죠. 제로 1이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XY 평면에서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각운동량은 z 방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z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이때 이 각운동량의 크기는 지금 m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일단 이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벡터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벡터의 방향이 변하면 안 돼요. 벡터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각운동량이 보존되려면은 벡터가 z 방향으로 그대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이 보존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 크기 이게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질량은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R 제곱이 뭐냐 회전 반경이죠. 돌아가는 회전 반경. 돌아가는 회전 반경이고 세타닷은 뭐냐면은 각속도죠. 그냥 각속도의 크기예요. 각속도의 크기. 이 조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저 조합이. 그래서 이 조합이 항상 이제 그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겨울 올림픽 하면 이제 피겨 김연아 선수가 3회전 점프를 할 때 점프를 3회전 점프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 떴다가 착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재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 0.7초 정도 걸려요. 0.7초. 다른 선수는 0.5초 정도예요. 김연아 선수가 채공 시간이 무시하게 깁니다. 0.2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3회전 점프를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공 시간이 길든가 아니면은 같은 채공 시간 속에서 돌아가는 게 빨라야 되죠. 그죠? 그거를 물리용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각속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각속도가 커지면은 단위 시간에 빨리 돌아요. 그런데 자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점프를 딱 했는데 그러면은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외부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 몸으로 이렇게 몸을 튕겨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 채공하고 난 다음에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R크로스F가 제로고 그래서 DLDT가 제로고 그래서 가군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가군동량 보존이 되니까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내가 점프하는 중간에는 점프 채공하고 있는 동안에 각속도가 커져야 돼. 각속도가 커져야 되니까 그럼 이 세타 다시 커져야 되죠. 세타 다시 커지려면은 뭐를 줄일 수밖에 없어. 몸무게를 줄일 수는 없죠. 내 신체를 절단할 수는 없잖아. 몸무게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돼? R를 회전 반경을 최소로 해야 돼. 회전 반경을. 내 몸 신체 중에 회전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회전하고 있는 요소의 회전 반경을 최소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각속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요. 회전축 중심으로. 팔도 모으고 다리도 모으고. 그러면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착지할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각속도가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각속도가 작아야 균형을 잡기 좋아요. 그래서 얘가 작아지려면은 이 회전 방향이 커져야 됩니다. 회전 방향이 커지려면은 내 몸에서 회전하고 있는 요소들의 회전 방향을 크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신체 부위를 쫙쫙 뻗어야 되죠. 회전축에서 멀게. 그래서 다리도 뻗고 팔도 뻗고 그러면 각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피겨 선수의 3회전 점프가 가군동량 보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스핀 하는 것도 있죠. 피겨에서 스핀 할 때도 보면은 팔을 벌려서 스핀 돌다가 아무런 추진력도 없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그 순간 그냥 빨리 돌아가요. 그것도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피겨뿐만 아니라 무슨 뭐 체조에서 뭐 돌아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도마의 신이라는 양학선 선수도 마찬가지. 양학선 선수는 그러니까 그런 체조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체 구조가 회전축에 밀집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각속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회전 반경이 줄어드니까 어깨가 넓은 사람보다 어깨가 좁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양학선이 그래요. 어깨가 좁아요. 다른 선수보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군동량 보존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헬리콥터는 헬리콥터가 날기 위해서 이렇게 그 메인 로터가 돌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양력을 일으켜서 뜨는 거잖아요. 근데 헬리콥터가 이렇게 그 주 날개가 돌면
메인 로터가 돌면은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헬리콥터 밖에서 봤을 때는 없던 가군 동량이 생겼어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엔진이 돌아가서 주날개를 돌리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없던 가군 동량이 갑자기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가군 동량 보존이 안 되죠. 그죠? 가군 동량 보존이 안 되니까 가군 동량 보존이 돼야 돼요. 가군 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몸체가 거꾸로 돌아야 돼요. 몸체가 거꾸로. 주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동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가군 동량이 도는 방향이 반대니까 가군 동량이 상쇄가 돼서 가군 동량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체가 거꾸로 도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있는 거죠. 그죠? 꼬리 날개가 없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꼬리 날개가 파손된 헬기는 그냥 빙빙 돌아요.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 직선 운동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왜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앞으로 못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길에서 걸어가는 거는 발이 지구를 반대로 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는 건 우리가 발이 마찰력으로 지구를 뒤로 밀어서 지구를 뒤로 밀면은 지구가 나를 앞으로 밀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화 그래비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비티를 생각해 보면은 산드라 볼록이 이렇게 막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면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의 산드라 볼록의 질량 중심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산드라 볼록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력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체 일부를 떼내서 반대로 운동량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다른 쪽 방향 뭔가를 내보내야 돼요. 그게 운동량 보존이죠. 그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뭔가 움직이려면 한쪽으로 움직여야 반대쪽으로 뭔가를 내보내야 돼요.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하는 것도. 내가 한쪽으로 돌려면 뭔가를 반대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그 주날개가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주날개가 엔진에 의해서 헬기의 동체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주날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메인 로터가 돌 수가 없죠. 메인 로터가 돈다는 거는 뭐냐면은 헬기 동체에 대해서 동체를 거꾸로 밀면서 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뒤로 밀어야 내가 앞으로 나간 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공에 매달아 놓고 허공에 떠 있는데 헬기가 갑자기 메인 로터가 돌면은 동체는 반대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운동량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헬기가 쓰는 연료가 있잖아요. 연료가 있고 자기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출력의 상당 부분을 동체의 균형을 잡는 데 쓴다는 거죠. 꼬리 날개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출력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 거기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날개를 2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누크 헬기 아시죠? 치누크 헬기 보면은 앞뒤에 로터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헬기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만든 헬기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러시아 헬기 중에는 그 메인 로터 2개를 겹쳐놓은 게 있어요. 겹쳐놓고 그게 서로 반대로 돌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동력을 그런 헬기들은 동력의 전부 다를 양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헬기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오토바이 타고 가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스쿠터도 그런 경우 봤는데 스쿠터 타고 가다 신난다고 이렇게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 오토바이 뒷바퀴가 이렇게 돕니다. 뒷바퀴가 돌면 오토바이가 뭐 자, 이렇게 앞바퀴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자, 이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요. 엔진으로. 뒷바퀴가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동체를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져서 뒷바퀴가 계속 돌면은 그럼 동체는 거꾸로 돌아요. 그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왜 모터로 뭐 자동차나 전차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서 바퀴를 돌리면 바닥에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옆으로 쓰러졌어. 아니면 공중에 매달아 놓고 모터를 돌리면은 동체가 거꾸로 돌아요. 바퀴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퀴가 이쪽으로 도는 거는 이 그 오토바이 몸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바퀴를 들기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바퀴가 들기 쉬운 겁니다. 가군 농약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그 보이저 1호가 지금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 제일 멀리 가 있죠. 얘가 목성인가 토성인가 지나갈 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이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 미세하게 자세가 이제 자꾸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미세하게. 처음에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보이저가 70 몇 년에 이제 그 나간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이거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라 카세트 테이프 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저장하고 뭘 돌렸어요. 테이프를 돌렸는데 테이프를 돌렸다는 거는 우주 선체에 대해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 얘기 뭐냐, 우주 선체가 약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또 가군 동량 보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군 동량 보존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자,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달의 중력 때문에 달이 지구를 당기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똑같이 부풀어 올라요. 여기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중력 때문에. 뭐 태양 효과가 됐습니다. 달만 생각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부품면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른 지구는 자전 주기가 24시간인데 다른 공전 주기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부풀어 오른 게 축에서 이렇게 축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얘가 이 부풀어 오른 면이 달에 끌려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 거 자전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이 계속 느려져요. 지금 24시간인데 계속 느려집니다. 계속 느려지고 있고 1시간 늘어나려면 한 2억 1천만 년 이 정도 걸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지구다 시스템에서 보면 지구의 세타 다시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지구의 세타 다시 줄어든 거니까 그러면 전체 가군 동량이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 지구달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계좌, 지구달 하나의 전체로 보면은 외부에서 뭐가 작용하는 게 없고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은 이 전체 가군 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구가 뭔가 돌아가는 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서 가군 동량이 그 벌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벌충해야 되는데 어떻게 벌충이 되냐면은 이 달까지의 달 궤도, 달의 궤도 장반경, 달의 궤도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달의 궤도에. 그래서 그 달 궤도, 달이 이렇게 그 지구를 공전할 때 생기는 이게 달도 지구를 돌아가니까 가군 동량이 있겠죠. 그 가군 동량의 크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달 질량에다가 이제 달 궤도 제곱에 달의 이거는 지금 그러면 달의 공전 속도가 되겠죠. 돌아가는 공전 속도. 요게 지금 그 일정 그 달의 가군 동량인데 얘가 커져야 돼. 얘가 커져야 돼요. 지구의 각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이 가지고 있는 각속도가 커져야 돼요. 저게 커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 공전 반지름하고 지금 이 세타닷은 공전 속도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이 궤도 세제곱이 이 각속도의 각속도가 아니고 케플러 법칙에 따르면은 이 주기의 제곱에 이제 그 비례한다는 게 케플러 3법칙이죠. 근데 주기는 뭐냐면은 주기는 각속도로 하면은 주기는 2파이를 한 바퀴를 이제 그 얼마의 속도로 도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각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2파이를 한 주기 돌 때의 속도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각속도가 2파이를 돌 때 걸리는 시간 그러면 t분의 2파이는 각속도니까 t는 세타닷분의 2파이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대충 그 세타닷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R 3승이. 그러면 세타닷이 어떻게 되냐면 R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해요.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지금 여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RM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그냥 이게 2분의 1승만 남아요. 그러니까 달의 공전에 의한 가군 동량이 루트 공전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가 커져야 돼요.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전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죠. 공전 궤도가. 공전 궤도가 커지는 거를 일상용으로 바꾸면 달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달이 멀어지는데 어느 정도 멀어지느냐? 그 이제 수학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달이 멀어지는 속도, 그죠? 멀어지는 속도가 이게 이제 3.8cm per year. 1년에 3.8cm씩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군 동량 보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케플러 법칙을 한번 그의 귀족 출신인데 그때 왕이 뭐 프레데릭 2세가 섬 하나를 그냥 줘요. 베엔섬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 네 마음대로 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당시 GDP 5%를 지원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우라니보르크라는 천문대를 줘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티코 브라이는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한 최후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광학기기 나오기 전입니다. 광학기기로 처음 하늘을 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 그게 1609년이에요. 브라해 죽을 무렵에 이제 망원경 만들고 현미경 나오고 그랬어요. 그 직전까지 그냥 맨눈으로 관측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이제 뭐 각도를 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 기구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티코 브라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우라니 브로커에다 쫙 설치를 해놓고, 게다가 티코 브라헤는 시력이 무지하게 좋았다 그랬죠. 시력이 무지하게 좋아서 썰에 따르면 1km 밖에서 동전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를 구분했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좋은데다가 이 성격도 되게 꼼꼼하고 기구도 잘 만들어가지고 당대로서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기구들 갖다 놓고 엄청나게 많은 관측에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데이터를 만들어놨는데 뭔가 이제 하늘에 질서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죠. 이 데이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그것까지 분석할 능력은 없었어요. 능력은 없고, 그리고 그 프레데릭 2세 후임 왕은 또 이제 그 후원을 중단해서 벤 섬에서 이제 프라하로 옮겨가고, 자기가 이제 그 관측한 데이터를 이제 좀 분석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좀 산수를 잘하는 애가 필요했어. 산수 잘하는 애. 어디 산수 잘하는 애 없을까? 수배를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요하네스 케플러, 독일에. 이 사람은 1571년생이에요. 제가 1971년생인데 400년 전에 태어났죠, 저보다. 그래서 1630년에 사망한 사람이고, 이 둘이 만난 게 언제냐? 1600년 1월 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0년 1월 1일. 케플러는 1571년 태어났는데, 케플러가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케플러가 이게 1596년에 요때 이제 이제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써요. 우주의 신비. 이런 책을 써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행성이 이렇게 그 태양 주위를 이 사람들은, 케플러는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믿던 사람이고, 브라헤는 그 뭔가 하이브리드예요. 다른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형이라 그래요. 케플러는 그냥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선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럼 태양 중심선이면 이제 행성의 궤도가 있을까요? 태양에 대한 행성의 궤도. 행성의 궤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그 플라톤 입체. 플라톤 입체가 이게 그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이제 5개가 있죠.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요 5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플라톤 입체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행성의 궤도를 이제 플라톤 입체 짜맞춰 가지고 행성 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한 게 이제 이 책이에요. 1596년에 쓴 거.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독일에서 뭔가 산수 좀 한다 얘가 천문학하면서,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브라헤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여튼 1600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약간 이렇게 목표한 바가 조금 이제 안 맞았어요. 이제 브라헤는 이제 그 자기가 남긴 데이터를 그냥 단지 이렇게 해석만 해주고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애가 필요했는데, 얘가 이제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놈이 산수 좀 잘한다고 뭐 이렇게 자기 데이터 다 훔쳐가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고, 케플러는 아니 뭘 데이터를 뭐 이제 뭐 다 줘야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저게 양질의 데이터 저걸 가지고 뭘 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자꾸 자기 브라헤는 이거 잘 안 내주려고 하고,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게 브라헤가 1601년에 죽어요. 그냥 1년 만에.
이 브라이가 죽은 썰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썰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썰은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남작 만찬의 그 남자 로젠베르크 남작인가? 그 남작 파티에 갔는데 이제 그 이제 높은 사람이 주최하는 연애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몸도 이렇게 좀 조신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몸가짐이 좀 달라지고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그 화장실을 너무 오래 안 가가지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열흘 뒤에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남자한테 잘 보려고 화장실 안 가서 그래서 죽었다는 썰이 있고 또 다른 썰은 이제 수은 중독 썰이 있는데 수은 중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브라이가 20살 때 이렇게 그 사촌이랑 결투하다가 결투의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는 썰도 있는데 하여튼 결투를 하다가 코가 잘려요. 코가 잘려가지고 이제 그 쇠로 만든 모조코를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수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성분 때문에 거기 중독돼서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케플러 입장에서는 완전 재수죠. 1년 만에 그 모든 데이터 다 넘겨봤고 1601년부터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관심 있었던 게 도대체 그 행성의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공정 궤도의 기하학적 구조가 뭐냐, 요걸 이제 밝혀내려고 한 거예요. 밝혀낸 걸 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언제냐? 1609년에 1609년. 이때 이제 신천문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신천문학. (1609년이면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본 그 해예요. 1609년이. 그때 케플러가 이걸 내요. 그래서 여기서 케플러 1법칙, 2법칙을 냅니다. 1법칙, 2법칙. 1법칙이 타원궤도죠. 2법칙이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에요. 면적속도. 10년 지나서 이제 그 조화의 법칙이네요. 조화의 법칙. 이게 이제 1619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하여튼 이 뭐 타원이 나오고 속도 갈증 이걸 구한 게 다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 다 수작업으로. 그 처음에는 지구를 가지고 하다가 뭔가 좀 안 좋았을 때 화성을 가지고 갑니다. 화성을 가지고 궤도를 맞추는데 원래 케플러는 이 플라톤주의자에서 플라톤주의자. 여전히 플라톤주의자에서 플라톤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천상계는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아무리 다른 전체가 지구주를 돈다 하더라도 그 움직이는 궤적은 정확하게 원일 거라고 생각해요. 원. 코페르니쿠스도 다 원으로 한 거예요. 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고 주전원도 여러 개 넣고 지구하고 태양 위치만 바꾼 것뿐이에요. 코페르니쿠스는. 케플러도 마찬가지로 원을 가지고 화성 궤도를 맞춥니다. 맞추는데 이게 화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장축하고 단축의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뭐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그 원을 가지고 당연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케플러는 이게 당연히 원일 거라고 원 궤도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맞춰 나갔는데 원 궤도로 데이터를 맞춰 나갔는데 데이터랑 안 맞는 게 이게 한 8분 정도 오차가 나요. 8분. 그러니까 1도 각도에 60분의 1 1분 각도죠. 8분 정도 오차가 생긴 거예요. 8분. 원 궤도로 했을 때. 그러면은 원 궤도 오차. 그럼 저 정도면 8분 정도 차이 나면 우리가 보름달 보는 각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보름달. 이게 0.5도예요. 0.5도. 0.5도니까 이게 얼마예요? 30분이죠. 그죠? 60분의 1도니까. 8분이면 우리가 보름달에 대충 4분의 1 정도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정도는 그 정도 오차가 생기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티코프라의 이 영감탱이가 데이터를 잘못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브라의 데이터의
데이터 오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4분이에요, 4분. 말도 안 되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게 정밀한 데이터를 모았던 겁니다. 이게 케플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저게.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별로 사이도 안 좋았던 자기 스승을 욕했겠죠. 이런 바보 같은 영감탱이. 데이터를 이따위로, 엉터리로 모아놓고 말이야. 막 그렇게 욕을 했을 텐데. 케플러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신념보다 원궤도, 당연히 행성은 원궤도일 거다라는 자기 신념보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스승의 데이터를 더 믿었어요. 놀랍게도. 저 인간이 성격은 더러운데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잘 남겼을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을 버립니다. 자기 신념을 버려요. 사이도 안 좋던 자기 스승의 데이터를 믿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버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 신념을 버리고 원을 버리고 새로운 도형, 타원을 가지고 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8년이 걸립니다. 8년. 8년이 걸리고 계산도 무지하게 많이 했겠죠. 이절지 900장. 이절지 900장. 이게 자료가 뭐 포트폴리오 뭐 이게 이제 그 문헌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한 200장 썼다는 데가 있고 많게는 1000장 이상 썼다는 데가 있어요. 다르긴 한데 저 1000장 가까이 쓴 것 같아. 이절지 한 1000장 정도 되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미쳤죠? 그래서 신천문학 냈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게 결과가 되게 지겹고 좀 이상해 보인다면은 내가 70번 이상 반복 계산했던 나의 노고를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한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게 그래서 과학에서 귀납주의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데이터를 얻고 편견 없이 데이터를 얻고 거기서 편견 없이 일반 법칙을 끄집어낸다라는 사례에 가장 잘 맞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케플러 법칙이. 하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귀납법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성 전투라는 말이 붙어. 화성 전투. 케플러의 그 8년에 걸친 노력, 화성 전투라고 불러요. 그나마 화성이 눈에 보이는 5개 행성 중에 수성 빼고는 이게 그 찌그러진 정도가 더 제일 큰 애예요. 원에 제일 먼 애야. 그래도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얻은 게 케플러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609년에 나왔고 뉴턴이 프린키피아 쓴 게 1687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뉴턴이 나오면 80년 정도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소개했지만은 그러니까 역제곱의 법칙이 나오는 게 보면 프린키피아의 그 1권 3장인가 보면은 이제 타원궤도 행성이 타원궤도로 움직일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안쪽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막 그림으로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프린키피아에 증명이 돼 있고 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된 게 그때도 이제 일화를 소개했지만 헨리가 와가지고 왜 타원 궤도냐. 왜 타원 궤도냐고 물어봤단 썰이고 역제곱 법칙일 때 행성 궤도가 어떻게 되냐 뭐 그렇게 물어봤단 썰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뉴턴의 대답이 그러니까 역제곱이면은 이게 타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고 그거를 이제 그 뭐 수학적으로 보인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역제곱일 때 그러니까 만률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 그때 그 행성의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시간도 애매하니까 한
15분 쉬었다